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일본이 지난해 후쿠시마 방류를 시작하고 오늘이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바다는 어떤지, 국민 안전은 괜찮은지 관련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세계인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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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건네준 홍보성 자료 말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습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이고 세슘과 삼중수소의 농도 분석 결과는 WHO 음용수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10,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다. 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벌써 1년이 됐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모든 언론도 그렇고 또 이제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정말 괜찮은 거냐? 우리 수산물까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 근해에 있는 수산물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어민들의 삶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1년을 좀 보냈는데 네. 담당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8월 24일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들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요. 보이지 않는 이 불안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특히 우리 어업인들, 수산업계의 어떤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약 5만 건 정도가 좀 안 됩니다만 4만 9천 건 이상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밝혔고 단 한 건의 방사능 어떤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러한 결과가 사실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한 과학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이러한 전면에는 또 수산물 소비 급감에 대한 또 걱정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급감 문제는 사실상 없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 과학적인 자료를 신뢰해 주시고 수산물 소비를 해 주셨다는 점에서 예. 장관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한 5만 건이 좀 안 되지만 5만 건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 거기다가 바닷물 자체도 좀 채취를 해서 맞습니다. 계속 검사를 한 건수가 5만 건이었고 단 한 건도 맞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굉장히 촘촘한 그물망이고요. 예. 이 방사능 검사에 대한 굉장히 촘촘한 그물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 한 건의 방사능과 관련된 기준치 넘어선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이제 있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해양과학기술원장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그런 과학적 그렇습니다. 데이터라든지 과학적 분석에 대해서 좀 가장 잘 아실 텐데 사실 이렇게 한 건도 안 나오는 거는 지금 뭐 좀 전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야당이 주장하기를 일본 정부가 내미는 데이터를 믿을 수가 있냐. 도쿄전력이 그 오염수를 뭐 여러 2중, 3중으로 처리해서 바닷물로 흘려보낸다고 하지만 과연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 국민 중에도 1년 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의심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본 정부가 준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자료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그렇습니다. 정부가 바닷물과 수산물을 채취해 봤더니 5만 건 가까이 채취해 봤더니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맞습니다. 결과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현재 일본의 방류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을 2051년 정도쯤에 이제 폐기한다라는 계획을 세워왔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으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러면은 방류가 어느 정도 양이 진행이 된 건가요? 네, 작년 8월부터 한 7차례 정도 방류가 됐고요. 예. 평균 한 7,700톤에서 7,800톤 정도가 매 차례 이렇게 예. 방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54,711톤 정도가 방류가 됐고 네. 지금 8차 방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일까지입니다. 그 정도 속도와 이 정도 수준이면 일본 계획 2051년에 폐기한다는 그 계획에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요? 뭐 그런 그 지금 방류 계획에 따르면 그런 예.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야, 이거 1년 갖고 어떻게 안전하다고? 네네. 1년 동안은 이제 우리 정부가 채취한 여러 가지 이제 시료에서 전혀 이제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야, 1년만 갖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앞으로 4년, 5년 계속 방류를 할 텐데 그때까지 좀 지켜본 다음에 뭔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지 왜 정부가 섣불리 1년치만 갖고서는 이렇게 괴담이다. 안전한데 왜 자꾸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올해 원래 기존의 200개소에서 43군데를 더 확장을 해서 예. 우리 분석망들을 지금 더욱 촘촘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사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 동측에 있는 공해상 조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물이 돌아온다고 예측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 해류 따라서 이렇게 맞습니다. 도는, 예. 태평양 도서국에서도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어떤 그런 기준치를 넘는. 예, 기준치를 넘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 전만 해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산물 정말 믿고 먹어도 괜찮은 거냐 국민들의 걱정이 꽤 맞아요. 많았고 기억하는 바로는 뭐 정치인들도 안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막 수산시장에서 회도 직접 먹어보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그런 모습은 잠잠해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해역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오고 계셨는지. 예, 각 해역에서 우리가 채취되고 있는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네. 원양에서 갖고 오는 수산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생산 단계, 유통 단계, 그 다음에 이게 수입 수산물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촘촘한 예. 수산물 안전 관리 단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연근해라든가 원양산 수산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식 수산물들 많은데 이 세 가지 종류는 우리가 이제 그 해양수산부에서 유통되기 전에 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방사능 검사하고요. 그다음 마트라든가 시장 같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네. 유통 단계에서 사실은 검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하고 관할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후쿠시마 인근의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은 지금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 지금도요? 지금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런 수산물들은 촘촘하게 우리가 식약처에서 검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수산물은 정말 철저하게 완벽히 방사능 걱정 그렇습니다. 없이 믿고 먹어도 예. 되는 네, 수준이다. 그간 1년 동안 예. 네. 저희가 3만 1,000건 정도를 분석을 했어요. 예. 그 중에서도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3만 1,000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어느 정도 양이에요? 3만 1,000건이라고 하면 꽤 그 많- 지역하고 네. 수산물 종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 유통, 그다음에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기사 뉴스를 보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가 중국한테 야 이거 안전한데 왜 중국 너희들 우리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키느냐 이렇게 이제 뭐 항의했다는 뉴스가 보던데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도 수입을 중단시켰잖아요, 금지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 정부의 항의가 굉장히 거셀 것 같은데요. 이제 야 풀어줘라 1년 됐는데 안전한데 이런 요구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요구는 제가 이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고요. 예. 그 8개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것들은 강구합니다. 아, 우리 정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심하고 우리 저 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근데 1년 전만 하더라도 노량진 수산시장 뭐 손님 다 끊겼다고 그러죠. 또 일부에서는 뭐 바닷물도 오염됐을 수 있으니까 천일염 막 사재기 하느라고 난리였어요.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싶을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움직임 하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안심하다. 안심하고 이제 우리 수산물 천일염 마음껏 필요할 때 예. 사재기 할 필요 없이 먹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마련한 그 관측망이라든가 모니터링 정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촘촘함을 지금 갖고 있고요. 네. 데이터 또한 논문으로 직접 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신뢰성을 가지고 봐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과학적 데이터가 이렇게 신속하게 정부가 제공을 안 했더라면 어쩌면 그 불안감과 어쩌면 그런 괴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우리 사회에 유포됐을 수도 있어요. 빨리 사그라드는 이유는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한 덕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1년 3월에 예.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아무 뭐 여과도 되지 않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들이 대기로 그다음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1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뭐 1, 2년 뒤부터 조사를 연구자 전문가들이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 대비할 수 있는 역량들을 상당량 키워왔다는 거. 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신뢰의 근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동향을 보더라도 네. 뭐 큰 변화는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원전 오염수 방류 전이랑 지금이랑 보면 네. 그 거의 유사하고요. 그 유사한 거에 대한 이제 자료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금 공개가 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염수가 지속 이제 방류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소비 동향 지속적으로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수급 동향들 잘 봐서 예. 국민 여러분들이 물가에 문제가 없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년 해봤더니 과학적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오염된 수산물이라든지 바닷물은 없으니까 네. 이거 다 돈이잖아요. 세금이고. 그렇죠? 이제 좀 그걸 줄이거나 빈도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샘플 숫자를 줄이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는 중단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정부는? 그런 거는 현재 이제 고려치 않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 1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를 해놓고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데이터를 얻고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 나가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제1번이기 때문에 현재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요. 예. 더 촘촘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10년 51년까지 만약에 방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그다음에 공해상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에서 나오는 어떤 그 결과들을 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051년까지 방류가 이뤄진다 해도 우리 정부의 그 검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까지 계속 강화되면서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도쿄 전력이나 일본에서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간간히 보도가 나오는데 뭐 어떤 변화된 조치를 하게 되면 방류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하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처음에 그 실시 설계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획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IAEA와 당사국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정부에서도
그걸 이제 꼼꼼히 지금 챙겨보고 있고요. 예, 후쿠시마 방류 1년을 맞아서 이제 우리 지금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더니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이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또 우리 국민이 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좀 안심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고 마지막으로. 네. 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사실은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한치의 소홀함 없이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염수 방류 이후에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 이어가면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정성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네.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전에 해양과학자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본다면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시사철 나는 우리나라 수산물들 많이 소비해 주시고 깨끗한 우리 바다에서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바다 국민의 안전 잘 지켜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영 해수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죠. 그 즈음과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중에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마저 혹세 무민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한동훈 대표마저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 우려를 괴담 정치로 매도하다니 한심합니다. 일본이 하는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차라리 대통령실과 당사를 일본으로 옮기십시오. 제2의 태평양 전쟁, 이와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습니다.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일 수 있었던 혈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아무리 국민 마음보다 일본 마음이 중요한 정부라지만 차별화를 꿈꾸는 여당 대표다운 언행을 기대합니다. 네, 앞서 강도영 해수부 장관과 후쿠시마 방류 1년을 돌아봤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후쿠시마 방류 얘기를 꺼내면 또 이게 평행선을 달릴까 봐 질문 드리기가 좀 겁이 납니다. 우리 최인호 의원님은 지난 1년 동안 회를 몇 번 드셨어요, 수산물?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최소 먹습니다. 최소 이번 주는 2번 먹었고요. 오늘 저녁에 또 먹습니다. 3번이군요. 그럼 회 먹을 때마다 야 이거 오염수 저기 오염된 생선 아니야? 이런 생각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솔직하게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하면서 회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작년에는 좀 이렇게 저렇게 조금 걱정 어린 마음으로 솔직히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그런 의식을 안 하고 먹습니다. 그러면 다시 솔직하게 그러면 1년 전에 야당이 그렇게 뭐 세슘으로기니 뭐니 뭐 이러면서 굉장한 공포심과 굉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이제 야당 지도부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동의하세요? 지금도 위험하다는 걸 동의하세요? 아니 오늘도 먹으니까 이제 맛있어요? 안전하니까 제가 먹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해수부 장관님이 안전하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또 앞으로도
오염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게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하는 동시에 강조한 것은 뭐 상당히 올바른 시각이라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안전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도쿄 전력에서 50년 이상 방류를 하는 건 아닙니까? 50년까지는 30년 정도. 예, 30년 정도는 더 이상 하는데 어제 보도 MBN에도 했지만 어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그 오염수를 그 방류하는 핵 연료 예. 처리를 반출을 첫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30년 이상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1년이 안전하다고 해서 5년, 10년 우리가 해양 전문가들은 이제 해류가 한 바퀴 쭉 돌고 우리나라 해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년, 10년 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또 30년 이상 방류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또 이상 징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안전에 대한 강조와 대책 마련 또 강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심해도 먹어도 된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다르다. 예.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올바른 시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년 전에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뭐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괴담 수준이었다. 야당의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괴담 수준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여권은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아니 안전을 강조하는 부분을 괴담이라고 자꾸 공세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야당으로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작년에는 첫 방류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국민 안전에 대한 그 경각심이라든지 또 일본에 대한 항의라든지 제대로 된 촉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고요. 실제 올해 2월 달부터 일본은 방사능 부분에 대한 자료 공유를 우리 정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올 2월 달에는 세슘이 200배가 넘는 기준치 200배가 넘는 누출 사고도 생겼고요. 또 지금 얼마 전에 또 일본 난카이 해안에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1000km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 1000km대에 이르는 난카이 해안 일대에 또 원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정말로 그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진도 9점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전이 또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하면 현재 우리가 안심해서 먹는 것과는 별개로 이후에 우리의 대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그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동시에 강조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검증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앞서 강도영 해수부 장관께서 뭐 충분히 말씀하고 가셨는데요. 예. 제가 조금 보충해 설명을 드리면 이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말이 계속 바뀌어요. 작년 4월에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할 때는 7개월이면 우리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방류 시작하면 7개월이 되는 날이 3월 24일이니까 그때 공개 검증해보자 했습니다. 네. 그 전후로 지금 1년을 측정해서 한 5만 번 가까이 측정했는데 99.8%는 방사능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예. 0.2%는 기준치의 50분의 1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주 최고위원회에서는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4,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길게는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10년이라고 민주당에서 말을 바꾸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당시에는 알프스 그러니까 다종 핵제거 장치죠. 쉽게 말하면 방사능을 걸러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장치가 가동이 안 돼서 하루 평균 300톤씩 거의 1년 가까이 방류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방류된 오염수가 바다를 한 바퀴 돌아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앞바다에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지금 방사능이 안 나오죠? 5만 번 측정했는데 99.8%는 안 나오고 0.2%는 기준치의 50분의 1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이 했던 주장들을 국민의힘에서 괴담이라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네.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을 대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우리 어민들, 그리고 매일같이 땀 흘려서 양식을 하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 종사자들, 예. 그리고
회 썰고 초밥 만들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식당 사장님들을 대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으로서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어떤 뭐 검증을 위해서 좀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문제 제기의 수준을 넘었죠.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요.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 수산업계 어민들을 완전히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정말 이런 국민적인 불안을 계속 증폭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 뭐 극단적인 자극적인 표현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뭔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으면 과학과 팩트에 기초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데 골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요 민주당에서 뭐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을 보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고 그러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를 못합니까? 민주당이야말로 일본밖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과 관련한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선동 정치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주장입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 강도영 장관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만약에 우리 정부가 용산이 저렇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있고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00번, 1000번을 검사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만 얘기했다라면은 예. 야당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대변인의 말이 뭐냐 하면 괴담 선동 때문에 1조 6천억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앞뒤가 바뀐 얘기 아닙니까? 야당이 우려와 걱정을 해서 1조 6천억을 쓴 게 아니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갖다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 즉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말 어부들이 힘들게 잡은 거 드셔도 됩니다라고 이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1조 6천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1조 6천억을 쓴 거를 갖다가 네. 야당이 선동해서 쓸데없는데 돈 썼다는 식이 지금 용산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우리 국민을 위한 여당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를 위한 여당인지가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일 정치를 갖다가 선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후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사위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일본이 원한 게 아니죠. 사고사였습니다. 사고로 예. 방사능이 쏟아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방사능 물질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험이 없었어요. IAEA 실험 딱 한 번만 있었습니다. 예. WHO가 실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 그걸 갖다가 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신체 그다음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사실은 심사숙고가 더 필요했다. 걱정되죠. 그 부분을 용산이 아까 강도영 장관처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또 1000번, 1000번 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검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괴담이라든지 이런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인들 입에서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다가 맡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위험이 있냐 없냐를 결정짓고 그것을 우리 국민은 믿고 정치인들도 그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해서 더 논쟁할 거면 하고 이제 멈춰야 될 건 멈춰야 되는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광우병 사태 그랬죠. 성주 사드 참회 그랬죠. 과학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냥 다다다다다 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정치권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담 정치의 폐해가 뭐냐? 전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가 국민 갈등 부추기죠. 국론 분열시키죠.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회복할 수 없는 이른바 불가역적 비용들이 예. 들어가고 국민 감정이 두 갈래로 갈려져 가지고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근데 지금 최현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안전을 강조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안전이 너무 강조돼서 이게 국민을 선동하는 수준에 이르는 건 그건 곤란하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야당 입장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안전을 강조하는 건 그건 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그 기억들 많이 되살려 보시면 우리 민주당이 그때 18개 태평양 도서국가 연대하자고 막 연대 서한 보내고 IAEA는 유엔 산하기구인데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부정을 양희원영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일본 세석의 3인당과 연대하자고 하고 이거는 안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 연대를 통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과도한 책무가 도를 넘어설 때 이런 폐해가 온다는 걸 저는 절감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우병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상주 그 이른바 사드 배치 문제, 그 전자파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세슘 우럭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래서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일을 가지고 태산명동 소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은 정치권이 비싼 비용을 치른 만큼 정말 값비싼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만한 의혹 제기인가 아니면은 그 수준이 너무 넘어서서 국가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국민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소모적이었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냉철한 아마 자아 비판 또는 자아 성찰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본인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야당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과거 얘기긴 합니다만 잠깐 좀 돌아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일 것으로 믿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첼리스트가 나는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또 증언했다는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너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야당의 사과를 받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지나간 일을 또 다시 이렇게 또 꺼내서 상기시킬 만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 정치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엉터리 같은 마타도를 국회 그 상임위 회의장에서 당했다고 했을 때 본인이 당시에 법무장관이었고 지금은 여당 대표니까 뭐 해명도 할 수 있고 반박도 할 수 있고 공개적인 이런 반론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론장에 하나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그게 널리 유포되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조금 전에도 우리 얘기 나왔습니다만 2008년에 광우병 사태 어땠습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016년에 그 성주에 사드 배치할 때요.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성주에 가서 가발 쓰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했던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2016년 8월인데요.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2016년 7월에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전자파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기준치의 0.007%가 나왔어요. 퍼센트이기 때문에 즉 10만 분의 7입니다. 그런데도 성주 전자파로 인해서 무슨 뭐 암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성주 참외가 위험하고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큰 갈등과 비용을 치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선동을 하는 정치는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한 가지 더. 이 첼리스트 사건에서 보면은 김의겸 전 의원이 당시에 이 첼리스트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이번 주에 그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요.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영훈 대변인이 저 변호사가 얘기한 거 외에 최상병 사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최상병 사건도 뭔가 저쪽에서 자꾸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낸 거 아니냐. 이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터무니없고 워낙 이거는 사실관계 부합하지도 않는 정말 이건 허위 날조된 것을 이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이 오늘의 한동훈을 키워준 전 동력이라고 봐요. 오히려 아무 근거도 없는 청담동이라는 그 의혹 자체를 제기함으로써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에서 정치인으로 데뷔할 수 있는 그 동력 제공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최혜병 특검에서 제보 조작 의혹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격하는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법이니
이건 공수처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받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 사안이 워낙 뼈아픈 거니까 매우 공격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이제 괴담으로 모든 거를 좀 통치는 분위기인데 광우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논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 오염수 논란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괴담으로 통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확산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혹이 그러니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는 예. 그거에 대해서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아까 해수부 장관처럼 정말로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과학적인 수치로서 발표를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당시에 그 논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지금 오염수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정보를 갖다가 제한하거나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일본 국민들을 속이는 발표를 몇 차례 했단 말이에요, 도쿄전력이.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믿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괴담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괴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문제도 저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괴담에 묻혀가지고 은근슬쩍 지금 자기 정치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민주당이 사과해야 될 이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자리 없었다라고 증인이 했잖아요. 잘못된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국민들이 여전히 이런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런 괴담들을 믿냐 하면은 실제로 이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했을 때 파리에서 대통령 술자리 한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파다하게 믿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팩트에 근거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런 소위 말하면 사적인 술자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여당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무조건 괴담이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현재 당 안에서의 정부 여당 내에서의 그 용산과의 어떤 관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뭐 생방송 유무 이것 중시하게 생각 안 합니다.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전체를 생중계하자는 것이었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형식이 대표회담 자체를 가로막거나 뭐 내용을 가로막거나 국민의 삶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여당의 대표라고 그러지만 독자적으로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 독자적인 판단으로다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봐봐야 특별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에 걸리고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도 걸렸다고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괜찮으시니까 또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사실 내일 여야 당대표 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마침 이재명 대표의 확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동안의 뭐 의제나 형식이나 이런 거 두고 좀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꼭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이 아니더라도 미뤄지지 않고 내일 열릴 수 있었을까요? 뭐 코로나가 없었다면 내일 회담이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대표회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제안에 받았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고한 지도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체제를 굳혔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의 전국이 특검이나 탄핵 이런 정치 현안들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실제 노력하고 있는 민생 문제가 부각이 덜 되면서 민주당은 마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하는 그런 그 프레임에 예.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해난은 해난대로 풀더라도 예. 시급한 민생 해난에 대해서 풀면서 네. 투트랙 전략, 중도 확장 전략, 예. 특히 뭐 검토세라든지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한번 여당 대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또는 성과를 한번 이루어보겠다 하는 그런 이제 대표 회담 제의가 있었고요. 예. 또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대표로서 지난 한 달 동안 특별하게 보여준 그 성과가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도 높이고 특히 본인이 관철하고자 하는 검투세라든지 예. 네. 민생 해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이룬다면 그것도 본인의 성과로 되지 않느냐. 네. 특히 최혜병 특검의 모멘텀을 풀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여당 내에서는 강렬한 반대가 지금 아직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예. 극적으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하면 네. 신윤 의원들도 그 높은 그 국민들의 여론에 붙여서 그 반발이 상당히 누구로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그 측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대표회담에 적극적이었었다. 또 앞으로도 적극적일 것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생중계를 주장했잖아요. 그럼 네.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었다. 네, 생중계도 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뭐 2시간, 3시간 내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뭐 30분, 1시간 정도는 토론성 어떤 토론, 의제, 논의 뭐 이런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합의는 비공개 회의에서 회담에서 풀어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심각 단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대면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 좀 멀리 해야 되는 거 많은데 직장인들도 요즘 코로나 걸려도요 재택근무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물론 이제 뭐 연차를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쉬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일하는 분도 많거든요. 두 분이 마스크 쓰고 회담하는 건 좀 어색했을까요? 국민이 봤을 때?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너무 희화하는 건가요? 아니 물론 이제 예. 민생이 급하고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이제 예.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지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사실 이런 상태에서 마스크 쓰고 회담한다는 건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해외로도 송출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데 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보기에도 아 한국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가 여야의 대표가 정치적 회담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네 이제 좀 부정적인 또 영향이 그래요? 있을 수 있고 다만 저는 이건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누적된 필요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런 전략적 휴지기를 좀 가지면서 좀 전열을 정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저는 단언컨대 9월 초순에 열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갑론을박하면 할수록 하는 쪽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은 매끄럽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고 이재명 대표도 연임 이후 처음이니까 두 대표가 만나서 성과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결렬시킬 만한 의제는 좀 밀어두고 그렇죠? 여야 대표가 좀 합의를 할 만한 의제로 좀 좁혀서 그래 국민이 볼 때 야 뭔가 좀 22대 국회 여야 대표의 첫 회담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 정치 한번 기대할 만하구나. 뭐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회담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야당은 최혜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뭐 민감한 부분 다 얘기하죠. 또 이쪽 국민의힘은 그런 거 우리 절대 얘기 못 한다라고 좀 빼고 있죠. 이래가지고는 뭐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을 본인의 말에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계기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내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이른바 먹사니즘 아닙니까? 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민생이 제일 앞에 와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일기 체제에서 민주당이 해온 정치는 탄핵, 특검, 청문회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예. 22대 국회 시작해서 내내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좀 바꿔야죠. 그럼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아니면 다른 의제 안 해, 뭐 이런다든가 해병대원 특검법은 반드시 의제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특검, 탄핵, 청문회만 골몰해온 이재명 대표 일기 체제에서 정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은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로만 그치는 거죠. 구호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말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기회는 다시 한번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점을 아마 민주당에서도 지금쯤 숙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얘기를 똑같이 돌려주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로 지금 석 달 동안 국회 개원하면서 끝없는 거부권 무한루프 전국에 빠져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공약 내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습니다. 예. 국민의 눈높이는 특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부권 전국을 끝내야지 민생 전국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제1공약으로 사실상 공약 딱 하나 걸었잖아요. 예. 제3자 추천 특검 하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랬을 때 민주당도 소위 민생 관련 법안들, 세금 관련 법안들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공약해온 이 제3동 특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금투세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야당 우롱하는 거죠. 그 무한 루프를 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4월 29일 여야 영수회담 때 대통령이 뭘 제안하셨습니까?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했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거절하면서 한 얘기가 국회를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4개월 가까이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예. 야당이 머릿수로 단독 통과시켜도 결국에는 제2요구권으로 대드락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야정 협의체를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은 그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 그거를 한동훈 대표는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당내 설득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진짜 대드락인 것 같습니다. 대드락입니다. 정말 꽉 막혀 있습니다. 좀 어딘가에서 좀 돌파고 이렇게 좀 확 이렇게 뭔가 대화의 활로가 좀 뚫렸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일단 외부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자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 직권 소집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 요청하실 건가요?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보고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이거 외부에 한번 맡겨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넘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 다 확보하자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9월 15일 날 임기가 끝나지만 끝나서 그 안에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완결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총장이 마지막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줘야지 이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그 총장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하고 그만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물론 왜 이런 비판은 있죠. 왜 일찍 좀 수사하지 왜 이제 늦게 했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도 본인의 퇴임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이 사건이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게 수심의 결정이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마지막 명분을 주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총장의 마지막 어떤 뭐 고육지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네, 3개월이 아니라 이제 3주였는데 생각해서 후임 총장도 이미 임명돼 있고. 아니 그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의 검찰총장이 그렇게 열겠다라고 한 것은 뭔가 검찰총장이 무언의 좀 항의의 뜻도 있다. 대통령실에요?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또 부하 자기 지휘를 안 받고 용산의 눈치를 보는
부하 검사, 서울지검장을 비롯해서 사실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은 굴욕을 여러 차례 당했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를 하는데 검찰총장과는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발표해버리고 네. 또 김건희 여사 수사 때도 전혀 자신은 모르는 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요. 또 그것도 검찰청 바깥에서 황제 조사다 수사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무죄가 났는 무혐의로 났는데 검찰총장은 그동안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굴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검찰의 수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은 뭔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수사심의로 한번 열어서 마지막 판단 한번 받아보겠다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수사심의가 대체로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면죄부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예. 그러나 또 검찰총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3주 동안에도 심의를 할 수 있고 예. 결론도 아니 이것이 국민들에게 300만 원의 명품백을 청탁의 목적으로 줬다는데 그것도 대통령을 보고 김 여사한테 줬다는데 네. 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혐의다? 그럼 앞으로 공직사회는 이런 명품백 300만 원 다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들은? 예. 자 이렇게 국민들의 법 감정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은 그런 무혐의 결론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수사심의에 의지를 담아서 예. 뭔가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낼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사실은 강제는 아니고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건 그냥 권고적인 역할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 무혐의 처분과 좀 다르게 나온다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의 대변인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금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네. 수사심의위원회도 어떤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되면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이 마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든 또는 그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에 대한 처분이든 네.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언급을 삼가고 다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은 당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히긴 할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논평을 하셨는데, 이제 최인호 의원께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원석 총장이 왜 갑자기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수사심의에다가 회부하는 거로 결정을 했을까? 퇴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지막 명예, 자존심 이런 걸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머릿속에 나는 중앙지검장과 달리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사건은 충분히 알선수재로 볼 수도 있어. 나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는 생각에 혹시 수사심의에다가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우리 송명훈 변호사님 딴 데 보죠. 아니 질문을 피하시는 아니 최 평론가님께 난 송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제가 알 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아마도 뭐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검찰이 처분을 하는데 그것을 아마도 고도로 확실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을 뭐 수사심의위원회가 중앙지검의 결론을 뒤집는다, 뒤집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떠한 결론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그 수사 결론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 논란이 최소화되는 길이 바람직하겠죠. 그런 쪽으로 내린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러면은 중앙지검장의 이른바 무혐의 결정에 좀 더 힘을 보태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에 수사심의에서 그냥 클리어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야당도 시민단체들도 더 이상 이제 명품백 사건 가지고 왜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느냐 뭐 이런 이제 주장 안 하고 특검하자는 주장 안 하고 이제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어요? 못하죠. 뭐예요 간단합니다. 이게? 예. 아니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요. 공무원들에게 특히 공무원 가족들을 통해서 선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선물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감사의 선물과 청탁성 선물 사이에 이 선긋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나 이거 감사 선물로 받은 건데 추석 때 선물 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어? 그것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청탁이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서 아예 선물 받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김영란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감사에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지금 홍보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가족은 어떠한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 받아도 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국민의 법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김영란법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5만 원 이상 선물 받지 마. 취지는 뭐였냐? 가족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선물 받으면 김영란법 아니라 다른 법으로라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김영란법 만들 당시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정권 몇 번 바뀌고 대통령 부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완전히 해석이 바뀌어서 이제는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가족들이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 받아도 됩니다라고 권익위가 홍보하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김영란법의 취지를 360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용납할 국민이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면죄부를 준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특검 요구가 빗발치듯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수심위가 지금 뭐 소집하는 건 이제 명백한데 수심위가 어떤 결과를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알선수재라든가 변호사 위반까지 다 들여다보라 한 건 아닙니까? 지난 1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른바 수사팀은 불기소를 했는데 수심위가 이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바뀐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들 지금 이게 마치 어떤 뭐 말하자면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제 어떤 통과 의례처럼 얘기하시는데 이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원수 총장이 자신의 명예도 명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혐의를 포함해서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만큼 저는 그걸 예단하지 않고 한번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약간 흥미로운 대목은 저만 흥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지켜보겠다.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나 여당에서는 논평이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어젯밤에 이 결정이 내려졌는데 뭐 한동훈 대표도 지켜보겠다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데 침묵이에요. 세간에는 뭐 이건 확인되지 않아서 방송에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뭐 이원석 총장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뭐 좀 가까운 사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어요. 아직까지 논평이 안 나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너무 과하게 저 같은 사람이 너무 관심 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사심의 해부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이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용산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검찰총장과 한 대표와의 관계도 또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다가 논평을 못 낸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사심의 개시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아마 의미가 있다. 또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과는 다른 결론이 난다면 이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용산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심의 해부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조금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이 수사심의 회부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용산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담긴 거예요? 그렇죠.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동의를 못 하니까 수사심의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표현은 어떻게 공적으로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좀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총장의 암묵적 메시지가 그런 식으로 수사심의 해부의 조치로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용산도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논평이 왜 없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노상 강조해온 게 검찰개혁 아닙니까?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 뭐예요?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당 대변인이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논평을 해야 됩니까? 옳다고 하는 순간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외압이에요. 옳다 그리고 그렇다가 틀리다고 아니라 하는 순간 뭐 지켜보겠다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내용에 대한 아무런 판단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그 주시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굳이 전복값이 없는 내용을 논평을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코멘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예. 집권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함정에 빠져들 만큼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 어리숙한 정당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하는 여러 가지 수사 행위나 수사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논평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든지 아니고, 구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힘은 논평 안 해요? 그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게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촉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안이든 누구의 사안이든 간에 그런 것은 공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당사자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에요. 그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혹은 저렇게 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노상 말했던 검찰개혁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수사심의 회부를 환영한다. 이런 논평을 낼 수 없는 여당으로서의 그런 낼 수 고충이 없는 게 있으니 아니라 그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민주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친인척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저는 민주당이 그 논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 얘기가 어느 정도 나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요 좀 다른 게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수사받고 조사받을 때 여권에서 입 닫았냐 그러지 않아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 눈높이라는 확인이 게 안 돼가지고 이거 옛날 자료를 뒤져봐야 되는데.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예. 국민들이 이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권 대변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영란법의 취지가 잘 지켜지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수사 똑바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일종의 성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관없이 눈치 보기에 불과한 거죠. 아니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성역화가 아니고 이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매우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일관되게.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올해 1월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계속 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죠.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사과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다라고.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기체 없이 OX 팻말 중에 O를 들었고 나머지 3명의 후보도 동시에 다 O를 들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한동훈 후보는 민심과 당심에서 공이 63%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 여당의 수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다 보고 듣고 해왔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런 당심과 민심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예. 마음을 갖고 계신지 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남자친구가 떠났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영원성, 무한성이 그게 잘라져서 유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영 씨는 이후 여아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그 번외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자료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모시고 판결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송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하나 있고 이 손해배상 소송. 예, 위자료 최태원 소송이 따로 회장의 동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김혜영 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하나 또 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는 위자료 소송. 맞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위자료 금액이 굉장히 관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피고 측에서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돼야 된다. 소멸시효도 지났다라는 완전 기각 주장을 했지만 모두 다 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손해배상금이 나왔고 무려 20억이라는 서울 가정법원 전체 가정법원 최초로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생활과 관련된 판결이긴 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억이 그러니까 위자료 소송 전체 대한민국 사법 체제에서 판결 나온 것 중에 20억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거예요? 보통은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 손해배상금으로 기준표를 만든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난 사고가 발생했다. 극심하게 생명권의 침해를 받았다. 또는 악의적인 명예 침해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명예의 침해를 입었다. 이런 사건들도 기준 금액이 1억, 2억. 아주 많아도 3억 원을 넘지 않거든요. 그리고 떠올려 보시면 정말 강력 범죄 사건, 성폭력 사건, 이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사건들도 위자료가 1억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보면 20억이라는 건 상당한 금액이고요. 특히 최태원 회장 1심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위자료가 1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2심으로 20억이 인정이 됐던 거고 이 판결이 그대로 김희영 이사장 사건에 또 영향을 미쳐서 20억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20억 원을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에게 공동으로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20억을 두 사람이 함께 총 20억을 같이 갚아라. 그러니까 각각 20억을 갚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가지는 위자료 채권은 20억인데 그 20억을 둘이 같이 니까요. 한 사람이 다 내도 되고 아니면 반분해서 내도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내도록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 20억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그때 위자료 20억 원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20억 원과 이번에 20억 원은 그러면 같은 독립이나 건가요?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같은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받을 채권을 줄 테니 이 덩어리는 둘이 어떻게 낼지는 둘이 이제 정리하는 것이고 총 20억만 배상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난번 이혼 소송도 그렇고 이번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판부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이혼 파탄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 그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혼인 파탄이 있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죠. 그럼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이 부정행위 두 사람의 교제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 위자료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재판부가 또 선고 당일날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정행위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혼외자가 출생한 사건은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그만큼 이제 당사자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녀들의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특히 이제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현재까지 기간이 지속되니까 오랫동안 이제 이 관계가 지속되는 점 그리고 공개적 행보를 통해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파리에 같이 이제 등장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행보를 하지 않는 경우와 그런 경우에 위자료를 이제 차이를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김희영 씨랑 이제 최태원 회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거를 하기 전에 이미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나에 있었던 상태다. 그러니까 김희영 씨의 등장이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어떤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SK 측이나 최 회장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툼도 좀 오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별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교제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기존에 축적된 갈등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혼인 파탄까지 관계가 악화되려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고. 뭐 예를 들면 좀 자주 싸운다고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혼인 파탄까지 인정되려면 도저히 이 가정이 재결합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악화되고 특히 상대방 배우자 그래 이혼하겠다. 또 이혼의 동의 의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9년 그 당시로 올라갔을 때는 그 정도의 혼인 파탄이라든가 관계는 악화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시면 노소영 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나 그 이후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한쪽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고 한쪽은 좀 나는 불편해. 우리는 이제 이혼해야 돼. 이러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고 막 싸운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실상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까 혼인 관계는 끝났으니까 난 이제 다른 여자 만날래. 난 다른 남자 만날래.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우린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미 파탄이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거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이 대화로서 이것을 노력하고 유지하고 부부 상담을 통해서라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20억을 물을 수도 있다. 이번 판례가 이제 아직 대법원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그동안에 이제 노 관장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재판부 결과가 나오니까 김희영 씨가 사과도 하고 항소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여론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한 명만 최태원 회장이 내면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채무이기 때문에 굳이 금액을 다퉈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실익이 없는데 재판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대중들의 관심이 여기에 올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서 사과도 하고 조기의 사건을 종결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한쪽에서 위자료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태원 회장 뭐 절대적인 영향 아니더라도 20억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최태원 회장도 이 20억 때문에 상고심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재산분할 사건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사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난 여러 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특히 노소영 관장 측의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치유를 하기 위해서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사과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보면 노소영 관장이 2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이혼 소송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위자료는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를 인정받고 전혀 부인을 받거나 이 시점에 대해서 원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위자료랑 또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판단이어서 결국 상고심에서 치열한 재산 분할 쟁점으로 다퉈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 이유서를 500장 가까이 냈다라는 겁니다. 엄청 많은 분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SK그룹의 이제 뭐 분할 얘기까지 좀 나오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언제쯤 대법 판결이 나올까요, 이혼 소송은? 보통은 상고가 이유가 없다. 그럼 4개월 만에 기각 판결이 나오는데 이 사점은 상당한 쟁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